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 정의를 내리자. 도처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미로와 같은 삶을 잘 살아내려면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의 본질, 원리를 모른다는 것은 빙산이나 암초에 드러난 부분만 보고 인생이란 배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에 구멍이 나서 침수되고 자칫하면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도 원리를 알면 수월하고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삶도 원리를 알면 맞닥뜨리는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숫자의 원리와 더하기의 원리만 알면 어떤 덧셈이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모른다면 모든 경우의 수를 외워서 해결해야 하는데 힘은 힘대로 들고 어떤 문제가 나올까 늘 불안초조하고 문제풀이도 쉽지 않습니다. 현상 이면에 있는 삶의 본질이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통찰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통찰력을 키워 삶의 원리에 눈들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추천하자면 정의 내리기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과 일상 속의 중요 개념들을 자신의 철학이 들어간 언어로 재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민이 녹아 들어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내린 정의를 빌려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이 교사라면 하는 일과 관련된 교육, 공부, 교사 등의 어휘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유, 명예, 봉사, 사랑과 용서, 성공과 행복, 삶과 죽음 등의 말들을 정해 내리는 과정에서 일과 삶에 대한 통찰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앞서 언급한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또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정해 내리더군요. 잘 산다는 것이란 많이 웃고 남들도 웃게 하는 삶, 자신의 삶에 스스로 만족하고 남의 삶에도 이로움을 주는 삶. 성공은 실수의 합, 성장의 다른 표현, 결과라기보다는 과정,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것. 그대의 답이 궁금합니다. 2. 시간을 함부로 남에게 주지 말자.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도 글쎄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세상 좋은 말씀도 선뜻 고개를 끄덕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진정 공평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시간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 누구든 24시간의 하루가 틀림없이 주어집니다. 신이 인간들의 성화에 못 이겨 다 내어주고도 정의 실현을 위해 마지막까지 들고 있는 카드 하나가 바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이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세상은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아슬아슬한 균형마저 깨져버립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시간마저 더 많이 소유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평한 것은 전무한 완벽하게 불평등한 세상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시간입니다. 시간 앞에서는 강철쇠도 싹아버리고 철옹성 같은 권력과 부귀영화도 사라집니다. 어쩌면 모습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신은 시간이란 존재로 우리와 늘 함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곧 힘이고 시간은 바로 인생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함부로 자신의 시간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의 힘과 삶을 낭비하는 꼴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죽이는 것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가능한 요즘 세상에서도 불가능한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통찰력이 남달랐던 스페인 왕 필립 2세가 남긴 말입니다. 기다림을 배워라. 성급한 열정에 휩쓸리지 않을 때 인내를 가진 위대한 심성이 드러난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타인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계절은 완성을 가져오고 감춰진 것은 무르익게 된다. 신은 우리를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고 시간으로 길들인다. 3. 삶은 계란이다.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알을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깨면 생명을 얻고 삶을 누리겠지만 남이 깨뜨려준다면 계란 프라이로 인해 사라집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고 우리 삶에서 주체적 사고와 자발적 행동이 강조됩니다. 고삐 달린 말이 억지로 끌려다녀야 하는 것처럼 주인 되지 못한 사람도 삶의 터전에서 이리저리 매여 다닙니다. 공포에 질린 양떼처럼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립니다. 이유도 모른 채 초점 없는 눈빛으로 불안에 떨고 영문도 모른 채 호들갑을 떨며 내달립니다. 안타깝지만 결국에는 털이 뽑히고 살이 발립니다. 자기 삶의 주인 된 사람은 강한 책임의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주인의식은 책임의식과 동의어입니다. 계란 프라이로 생을 마감할 사람들은 여간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질 일을 아예 하지 않거나 등 떠밀려 시도했더라도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한 습관이 자기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는 줄 모르고 잔머리를 굴리며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다가는 인생의 벌판에서 노예로 전락한 자신을 보며 쓴 웃음을 지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모두는 늦기 전에 선택해야 합니다. 주인인지 노예인지, 길을 내는 사자인지, 내몰리는 사슴인지. 삶은 숙제이자 선물이다. 삶은 선물일까요? 숙제일까요? 세상 일이 그렇듯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엄한 규칙 적용과 행동의 제약을 비슷하게 받지만 한 곳은 감옥, 다른 한 곳은 극락과 천국이 가까운 사찰 또는 수도원으로 불립니다. 이들의 차이는 불가피한 선택이냐, 자발적 선택이냐에 따른 갈림입니다. 종교는 삶을 숙제로 보는 듯합니다. 숙제를 마치면 보상을 받듯 지금의 생을 경건하게 살아내면 극락과 천국을 준비해 두었다며 경배와 헌신을 촉구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인지 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적당히 내주시지 평생 해야 할 분량을 숙제로 주셨으니 말입니다. 숙제를 빨리 끝내고 선물 포장을 뜯고 싶지만 죽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은 숙제를 많이 내주시는 엄격한 선생님입니다. 선물이 숙제고 숙제가 선물입니다. 지금이야 다양한 물건들이 선물로 둔갑하지만 예전에는 주로 학용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숙제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선물이었던 셈입니다. 선물을 가지고 열심히 숙제를 했습니다. 삶은 선물인 듯 선물 아닌 선물 같은 숙제입니다. 박스를 개봉한 이후부터는 선물과 숙제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귀여운 강아지를 선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후를 상상해보세요. 강아지는 그대에게 숙제이고 강아지에게 그대가 선물이라면 많이 황당하신가요? 물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대가 받은 커피 쿠폰은 사용하셨나요? 만료 시한이 지나기 전에 얼른 시간을 내고 다리품을 팔아 숙제를 마쳐야 합니다. 사람마다 숙제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숙제부터 하고 노는 사람, 실컷 놀고 그제서야 숙제를 펼치는 사람, 제각각입니다. 선물이든 숙제든 인생은 평생에 걸쳐 있으니 반반 통닭처럼 사이좋게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야 어느 한쪽에 질리지 않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숙제가 산더미입니다. 삶은 숙제인 듯 숙제 아닌 숙제 같은 선물입니다. 이해심을 발휘하자. 인생의 어느 시기든 이해력과 이해심이 딸리면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학창시절의 이해력이 성적, 이해심이 친구 관계를 결정하듯 말입니다.
잠깐의 고생 정도면 괜찮겠지만 살아가는 날이 많아질수록 행복과 불행을 구분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면 개인이 지닌 이해 능력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이해심이 그렇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하고 화도 나고 미움의 감정이 생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풀지 못한 수학 문제처럼 찜찜하게 남겨져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결국에는 시험지에 그어진 줄처럼 삶의 스크래치를 내버립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해심을 발휘하여 매듭을 풀어 떠나보내는데 다른 누군가는 기분이 상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며 진짜 문제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급기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의 병까지 얻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끔 이해력은 좋은데 이해심이 부족한 헛똑똑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해심은 머리와 지성, 지식만 작동하는 이해력에 가슴과 감성, 지혜를 더해야 합니다. 이해력이 기계적인 사실에만 신경 쓴다면 이해심은 인간적으로 일의 사정까지 살피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이해력이 떨어지면 성적이 떨어지고 나이 들어 이해심이 떨어지면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알고도 잘 안 되지만 이해심을 가지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해하다의 영어 언더스탠드를 풀어보면 언더 아래에 스탠드 서다, 위치를 바꿔 아래에 서보라는 뜻이니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보라는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삶은 아는 만큼 이해되고 이해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6. 모름을 알자. 어떤 대상을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아는 것은 가능할까요? 24시간 함께하는 자신도 알 수 없을 때가 있는데 타인을 온전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탁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소크라테스를 지목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무지하다고 주장하는 소크라테스가 왜 가장 현명한 사람인지 다시 묻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위선자들에게 신을 모독하고 혹세무민한다는 엉뚱한 제목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춘추시대의 유학자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라고 설파했습니다. 함부로 세상사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단정짓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을 가지고 함부로 무책임하고 게으른 사람이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무책임한 사람, 게으른 사람인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인터넷에 난무하는 비방글들을 보십시오.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되는 마냥 추측하고 단정하고 판정해버립니다. 너 자신을 알라. 아폴론 신전 입구에 새겨져 있는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독배를 든 소크라테스의 혼잣말이 들리는 듯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알라. 바보들은 늘 확신에 차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세상의 불행한 일들은 늘 확신에 찬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알을 의심하고 확신을 경계해야겠습니다. 집착하지 말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열쇠를 찾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커지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의 양도 커질 수 있으니 바람직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노력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집착을 버리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내버려 두는 것도 또 다른 방법입니다. 건드릴수록 덧나는 종기처럼 집착할수록 문제가 꼬이거나 몸과 마음의 불편만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집착을 버리고 추위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문제가 스르르 풀리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묘안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왕왕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립니다. 초조함을 버리고 느긋하게 기다려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과 경로를 통해 물건이 돌아오고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되찾으려 애태울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성급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시간이란 힘이 작동하여 해결해주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 중 상당수는 욕망 더하기 조급함보다는 소망의 기다림을 더하면 도움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문제와 더 큰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신발은 좀 기다렸다가 얕은 곳까지 떠내려오면 그때 주워도 됩니다. 성급하게 뛰어들다가는 옷도 버리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 저편에 내려두고 지그시 지켜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잊을만 하면 사람에게 집착해서 생기는 문제를 보도합니다. 친구와 자식과 연인 등에게 바람직한 우정과 사랑을 넘어서는 집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일으키는 불행한 소식들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집착의 불씨가 점점 커져 관계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인연이란 인위적인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과 조급한 마음은 역효과만 낳을 뿐입니다.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적당한 선까지 노력하되 그 다음은 하늘의 뜻입니다.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되나요? 그저 나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온 인연일 뿐입니다. 가족이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관계는 언제든 결합과 해체가 수월한 레고 장난감이나 포스트잇 정도의 접착력이면 충분합니다. 가깝다고 혹은 가까워지고 싶다고 강력한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은 관계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무모한 짓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집착도 접착도 아닌 상대의 자유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접촉, 그리고 소통과 공감입니다. 8. 꿈꾸자. 토끼를 사로잡으려면 어디를 움켜쥐어야 할까요? 귀를 잡아야 한다네요. 고양이는 목덜미, 사람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꿈을 잡아야 합니다. 즉, 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백지 한 장을 주고 쳐다보라고 하면 어디를 보게 될까요? 아마 어디에 시선을 둘지 몰라 백지 위를 방황하게 될 겁니다. 백지 위에 점 하나를 찍어 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디를 보게 될까요? 꿈을 가진다는 것은 백지와 같은 삶의 여백의 점 하나를 찍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점을 찍는 순간 백지는 이전에 그냥 밋밋한 백지가 아니라 점과 함께 구도가 잡히고 삶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비전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비전은 병원이라고 해서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동네 병원 이름이 비전병원이랍니다. 잠깐 웃었지만 비전은 다치거나 지친 우리 삶을 치료하거나 치유해주는 병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전은 캄캄한 밤에도 방향을 가늠하는 밤하늘의 북극성, 길 떠나는 사람의 내비게이션,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뱃사람의 나침반, 등대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밥과 음식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전은 세상의 모진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 보디가드가 되기도 하고 삶의 이유, 의미가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악명 높은 유대인 수용소에서의 경험으로 로고테라피, 즉 의미치료라는 정신치료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남긴 말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왜를 알고 있는 사람은 곧 모든 어떻게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9.
자유롭게 살자. 인류 역사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신분, 성별, 종교, 인종, 빈부,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한 자유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지금의 문명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유에 힘써야 삶이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울까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강이란 책으로 유명하신 신영복 선생님은 자유를 자기의 이유로 사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앞에 글귀는 볼 때마다 가슴 한 곳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자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몸과 마음의 자유, 물질과 관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몸의 자유란 건강한 신체입니다. 아픈 곳이 없거나 자유를 잃지 않을 정도의 통제 가능한 질병을 가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부귀영화도 병상에서만 지내야 하거나 목숨을 잃을 처지가 되면 소용없습니다. 몸에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육체가 자유로워야 다른 좋은 것들도 의미가 생깁니다. 마음의 자유란 편견과 선입견, 독단과 독선, 아집을 경계하며 깊고 높고 넓은 이해 능력을 가진 상태입니다. 편향되고 편협한 생각에 기인한 불평과 불안에 얽매여 자신과 타인을 구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읽고 생각하고 경험하며 자신의 정신세계를 확장해야 합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란 간신히 먹고 사는 수준을 넘어 여유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금전은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물질이 빠듯하면 불평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정당하게 벌어 자유도 누리고 자신과 남에게 보탬이 되도록 잘 쓰면 됩니다. 관계로부터 자유란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속하거나 구속당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중 상당수는 상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나 도가 지나쳐 삶을 강요하는 수준이 되면 곤란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관계의 끈을 너무 바짝 조이면 숨이 막히고 질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노파심에 언급하자면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에는 이미 절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제가 없으면 자유도 없습니다. 목적을 잃지 말자. 심부름을 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콩나물을 사오라는 엄마의 말씀을 명심하고 속으로 되뇌입니다. 그런데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놀란 아이가 엄마야를 외칩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가 콩나물은 안 사오고 엄마에게 묻습니다. 슈퍼에 엄마는 안 팔던데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얘기를 하려고 지은 이야기인데 과장이 좀 심했나요? 하지만 인생에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태가 정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목적을 놓친 인생 열차는 전혀 엉뚱한 종착역에서 그대를 내려놓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아예 승차를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기관사에게 항변해도 소용없습니다. 기관사는 운행 내내 그대의 목적지를 알고 싶어 했지만 끝내 목적지를 밝히지 않은 사람은 그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콩나물국 대신 여유 있게 묵국을 끓여주시거나 넘어져 생긴 상처를 어루만져줄 엄마도 없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대화가 영딴대로 셉니다. 나이를 들먹이고 태도를 따지다 보면 애당초 대화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실종됩니다. 과거를 소환하고 주변인을 끌어들이면 드디어 목적은 안드로메다 은하행 열차에 탑승해 떠나버리고 대화는 막장으로 치닫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대화의 안전 출구는 또 그렇게 닫혀버립니다. 인생의 결과는 오롯이 그대 책임이고 당신 몫입니다. 늦기 전에 원하는 목적지로 출발하는 열차에 승선하기 바랍니다. 엉뚱한 열차에 탑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러나 늦기 전에 삶의 목적을 고민해 봅시다.
힌트를 드리기 위해 어떤 이의 목적을 소개합니다. 다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둘,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계획은 그대가 정해 보십시오. 11. 삶은 셀프다. 주변에 무인 매장이 부쩍 늘었습니다. 편의점, 아이스크림 가게, 빨래방, 최근에는 간편 조리식 일품 요리 판매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원하는 물건을 고르고 직접 값을 치르면 됩니다. 삶을 파는 인생 가게도 같은 시스템입니다. 삶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주문하고 기다리면 종업원이 서빙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분주히 재료를 가져와 불을 지피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생 가게에서는 메뉴 선택부터 조리까지 셀프, 원하는 요리를 손수 만들어야 합니다. 초대받았지만 일단 입장 후에는 두 팔 걷어붙이고 자신의 삶을 손수 지어야 합니다. 모두 자기 삶의 주방장입니다. 어떤 재료를 선택할지는 본인이 결정합니다. 선택에 따라 결과물은 천차만별입니다. 유명한 요리사나 소문난 맛집이 재료를 강조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실, 배려, 겸손, 도전, 인내 등의 좋은 재료가 더해진 요리에서는 향긋하고 구수한 풍미의 먹음직한 먹거리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인상을 찡그리게 하는 요리도 덜어 보입니다. 손님을 고집하는 게으른 사람들의 초라한 식탁도 눈에 띕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 알맞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인생 가게에 거스를 수 없는 규칙입니다. 대가를 감당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재료나 다 된 요리를 훔치기도 합니다. 음식은 엉망인데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후회로 점철된 인생입니다. 12. 남에게 기대지 말자.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그 중 하나는 자립정신입니다. 몸도 마음도 스스로 서야 인생도 바로 섭니다. 내 발 짐승들은 태어나면 스스로 일어서서 어미 젖을 물어야 목숨을 부지합니다. 사람도 때가 되면 스스로 목을 가누고 두 발로 일어서고 청소년기를 거치면 마음도 서서히 자립을 시작합니다. 옆에서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진정한 삶을 위한다면 결국 손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상처받는 것이 안타까워 연애와 사랑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불안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모의 자식 사랑입니다. 한편 자녀의 자립을 방해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평생 끼고 살 것처럼 모든 것을 대신 해주거나 거들며 참견합니다. 자녀의 권리인 시행착오를 시간 낭비라 생각하고는 대신 생각해주고 선택하고 대신 기뻐하고 화내고 대신 싸워줍니다. 자녀가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조리 뺏어버리는 끔찍한 폭력 행위입니다. 욕하고 때리는 것만 아동학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것을 사랑이라 포장하고 진짜로 믿습니다. 헬리콥터 부모 캥거루맘이 대표적인 본보기입니다. 한때 사회적으로 공론화의 문제점을 따지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지적이나 노력도 뜸합니다. 줄어서라기보다는 더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려됩니다. 딸바보, 아들바보로 불리는 부모도 아직은 어린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좋은 의미로 빗댄 말이지만 관심과 애정이 집착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집착하는 부모는 본인 스스로 자립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삶에 집착하는 것은 사실 자녀의 삶에 기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생각할 공산이 크지만 본질은 부모의 행복을 위해 자녀의 삶을 이용하고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뭐든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관심도 사랑도 도움도 보살핌도 성장과 자립을 방해하지 않는 선이 바람직합니다. 뒤뚱거리는 것이 안쓰러워 잡을 손을 놓지 않았다가는 영원히 걷지 못하게 됩니다. 지나친 기대도 금물입니다. 기대하면 기대게 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에 충실할 때 자녀도 바로 서고 가정도 바로 섭니다. 13. 용서하자. 시간이 날 때 성장, 성공을 위한 여러 개의 계단이나 관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름을 하나하나 정해보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그 의미를 나름 정리하면 삶의 로드맵이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소개하자면 통과해야 할 관문으로 비전, 행동, 배움, 생각, 인내, 언어, 용서 이상 7가지가 있습니다. 비전, 그 출발점입니다. 삶은 비전이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때론 외롭고 불안하고 힘든 인생길, 꿈으로 무장하고 꿈을 길동무로 두겠습니다. 행동 Just do it. 입니다.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배움 때를 기다리며 오늘 읽고 쓰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책과 사람에게서 겸손한 자세로 배우겠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삶을 풍요롭게 가꾸겠습니다. 인내 양질 전환의 법칙, 즉 양이 쌓이면 어느 순간 수준이 바뀝니다. 갑각류나 인간이나 성장은 계단식입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언어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입이 보살이면 말이 운명입니다. 아는 어휘를 늘리고 좋은 말과 긍정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용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이 자라는 곳은 내 마음 밭이라 결국 나의 삶이 황폐해집니다. 용서하고 떠나보내겠습니다. 7개의 관문 중 가장 높고 험하고 강하고 두터 통과하기 힘든 관문은 용서의 문입니다. 성장, 성공을 위해 어떤 여정을 통과했더라도 용서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성장, 성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성공이라면 히틀러의 그것처럼 자신에게도 세상에게도 독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장과 성공의 구할은 용서이고 용서가 없으면 성장도 성공도 없습니다. 14. 정의를 내리자. 2. 보통 공부는 알고자 하는 대상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개념이라 하면 정의와 목적, 가치, 필요성 등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학을 공부한다면 체육의 정의, 목적, 가치 등을 먼저 배우고 그런 후에 역사, 역학, 생리, 실기 등 세부적인 이론과 기능을 배우게 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엇, 왜와이, 어떻게 하우 이상 3가지입니다. 이 중 우두머리는 what입니다. what은 곧 why이기도 합니다. 줄기에 감자 달려 나오듯 나머지가 자동으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체육이 무엇인지 안다면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절로 알게 되거나 결정적 실마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이란 신체활동을 수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란 정체를 알게 되면 왜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도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컨대 누군가 체육교사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교육이 무엇인지, 체육이 무엇인지, 교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언어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흥 없는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외우고 있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철학과 영혼이 깃든 개념을 소유하고 있어야 방향을 제시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앞에 소개한 교과서적 체육의 정의는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시험 답안으로 작성해야 하긴 하겠지만 자신의 고민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다 보면 천방지축인 학생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무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공격적인 학생들을 상대하면 교사도 사람인지라 상처받고 힘에 부칩니다. 교육학을 공부하며 외운 교사의 성직자관을 되뇌이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바꿔 교사를 정의할 때 답답하게 막힌 숨통이 트입니다. 이런 정의는 어떤가요? 교사란 첫째 배우는 사람입니다. 가르치기 위해 애쓰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이 배우게 됨을 느낍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를 가르치려면 열을 알아야 합니다. 훌륭한 학생을 만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배울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을 상대하고 나면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둘째, 교사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무리한 언행으로 교사에게 상처를 주는 학생을 마주하게 되는 날에는 때로 마음속에 화와 미움이 쌓여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철학이 담긴 언어로 교사를 정의하면 이런 부류의 학생을 덜어 만나도 예전처럼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잘못은 지적하고 합당한 처벌은 주되 마음속에 미움을 담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을 깨우치고 잘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습니다. 뭔가 잘 풀리지 않으면 행하고자 하는 일의 정의를 먼저 내려보길 건의드립니다. 개념이 서면 문제를 다루기가 수월해집니다. 개념이 잡히면 문제도 잡힙니다. 15. SKY가 아니라 진짜 하늘을 보게 하자. 대수능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시기만 되면 아까운 젊음들이 또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소위 SKY 서울대, 고대, 연대란 그럴듯한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성적과 대학 이름에 목숨 거는 사회 분위기가 청소년들을 절벽으로 내몬 경우를 종종 접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30년 전보다 300% 증가하였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10대부터 30대 사망 원인 1순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교육은 사람을 몫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몫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전 하버드대 총장 드루 길핀 파우스트의 말입니다. 처음 이 글을 보고는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분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했었는지 어떤 교육자였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자는 공부하는 이유로 다음 4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측은 지심사랑, 자비, 이해, 수호지심 양심, 정회, 시비지심 지성, 논리, 사양지심 겸손, 배려의 사단입니다. 공부의 목적이 오로지 대학가 잘 나가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초, 중, 고 등부 영어 올인반, 수학 올인반, 죽을 때까지 시킵니다. 모든 학원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 어디선가 본 교육을 훈련으로만 생각하는 학원의 나쁜 광고입니다. 이런 광고 문구에 현혹되어 학원에 보내는 부모님의 교육관은 무엇일까요? 이 학원에서 학생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할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교육은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은 마음의 움직임보다는 행동의 변화에 치중합니다. 하지만 교육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믿음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재능은 주입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돌 안에 이미 조각이 있으니 나는 불필요한 부분만 제거할 뿐이다. 다윗상을 조각한 미켈란젤로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시험 성적이라는 똑같은 재능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1%만 들어갈 수 있는 SKY가 아니라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진짜 하늘을 마음껏 올려다보며 저마다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꿈과 끼를 편견 없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장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16. 삶은 미완성이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양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80년대 유행했던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의 앞부분입니다. 노을 지는 서쪽 하늘을 보고 있는 듯 가사가 운치 있고 고즈넉합니다. 먼 옛날 뭣도 모르고 읊조리던 노랫말의 의미들이 이제야 절실히 다가옵니다. 어른이 된 후 한동안 삶은 어느 순간이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 완전한 상태, 즉 완성되는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당장 마주하고 있는 고개만 숨가쁘게 넘으면 파라다이스가 펼쳐지고 삶은 완전해질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또 다른 고비를 마주하며 완성되고 완전한 삶은 없을 거라는 현실을 서서히 깨닫습니다. 오히려 인생살이는 더 복잡해지고 하루하루 신경 써야 할 일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목도하며 그나마 품었던 일말의 미련마저 씻겨 내려가면 삶은 그저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내면 그만인 것을 눈치챕니다. 삶은 미완성인 채로 이대로 쭉 이어지리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완성을 향해 가는 것 자체가 미완의 완성인 셈입니다. TV 속의 리얼리티를 표방하는 프로그램을 보며 설마 리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완벽해 보이는 출연자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의도한 대로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을 보면 허점 많은 자신의 삶과 비교되어 씁쓸합니다.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리얼이라 생각하셨다면 그대는 아직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실상은 설정과 조작이 섞인 드라마의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세상에 정말 리얼한 것은 당신 삶뿐입니다. 그대가 모든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그대 삶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모든 것을 리얼하게 알고 있을 테니까요. 기회가 되면 불그스럼한 석양을 바라보며 노래를 들어보길 추천합니다. 먼 곳을 지그시 응시하고 리듬에 맞춰 어깨를 좌우로 흔들며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는 설정은 어떤가요? 나머지 부분을 마저 소개합니다. 친구야 친구야 우린 모두 나그넨걸.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17. 삶은 계단식으로 성장한다. 알고 보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천차만별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에 따른 계층을 형성하는 데는 계단식 성장 곡선이 톡톡히 한몫을 합니다. 계단식 성장이란 한동안 발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 어느 한순간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모양새를 나타낸 것입니다. 수년간 변화가 없던 아이가 1년 새 훌쩍 커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삶은 당장 변화가 없어 보이더라도 꾸준히 노력할 때 어느 순간 폭풍처럼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만약 노력의 결과를 그때그때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취감을 느끼며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달하는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발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대로 가면 정상에 닿을 수 있음이 분명한데 멈출 바보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능력에 성취의 질이나 양도 막상막하가 되어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원하는 것을 얻고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발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루한 시간을 견디며 결국 성장의 열매를 누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조급하게 포기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며 당장 드러나지 않는 성과에도 묵묵히 길을 가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리석은 사람이라 욕하던 사람이 성과를 드러내 보일 즈음 슬그머니 손가락을 숨기며 뒷줄로 사라집니다. 학창시절 갑각류는 계단식으로 성장한다고 배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영장류인 인간의 삶도 계단식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함께 알려주고 시험 문제로도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중도 포기를 하지 않거나 성취와 성장을 위해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며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뜻의 우공이산, 틀린 풀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속 있고 야무지고 똑똑한 사람만이 꾸준함으로 산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18. 두려움을 이겨내자. 삶은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성장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이런저런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지만 본질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이자 경험입니다. 우리 삶에는 도처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기회를 두려움으로 포장하여 물러서게 하는 것입니다. 깜빡 속아 도전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의 성장과 자유를 획득할 기회는 무산되고 맙니다. 스키를 타본 사람은 속도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결코 상급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두려움에 엉덩이를 뒤로 빼고 엉거주춤하다가는 여지없이 눈밭을 뒹굴게 됩니다. 경사가 급해질수록 오히려 과감하게 상체를 전진시키며 무게 중심이 플레이트 전체에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의 두려움은 어떨까요? 안전하게 기어 다니기만 하던 아이가 엉덩방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두 발을 지탱하고 발을 떼는 모습은 인간이 두려움과 맞서는 최초의 모습은 아닐까요? 두려움에 포기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영원히 두 발로 걷는 자유를 잃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미 삶의 첫 두려움을 보기 좋게 극복한 전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냥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잘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애쓰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도전하는 것과 물러서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오랜 기간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좋아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쉽게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이리저리 휘둘리고 조종당하며 살아갑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은 바로 두려움 너머에 존재합니다. 삶은 두려움으로부터 도망다니지 않고 두려움과 얼마나 마주했느냐로 결정됩니다. 저절로 드러난다. 사람의 됨됨이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저절로 드러나고 아름아름 알게 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지만 인격에는 사람마다 등급이 있습니다. 사람은 평등하지만 인격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궁극에 가서는 모두 바닥을 드러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선의와 품격을 지키려는 사람과 조그마한 핑곗거리라도 생기면 금세 품위를 내팽개치는 사람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둘 다 오답이 있지만 80점과 60점이 분명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마을 아이들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는 산타처럼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모두 압니다. 삶은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성적표를 감추고 보여주지 않아도 삶의 성적은 당사자의 인품으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빨리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조바심을 낼수록 모양이 우스워지고 그 진가는 오히려 색이 바랍니다. 오래 숙성될수록 맛과 향이 깊어지는 장마처럼 좋은 것이 드러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때가 되면 저절로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낭중지추라 했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시간이 흐르면 삐져나오고 남의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좋은 향기는 서서히 퍼져나가 오랫동안 그 향을 유지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좋은 품성을 발현하고 재능을 갈고 닦다 보면 흐르는 강물이 기어이 바다를 만나는 것처럼 세상이 알아볼 때가 옵니다. 다 되기도 전에 뚜껑을 잡고 열면 밥이 설익고 콩나물국에서는 비린내가 납니다. 귀엽다고 연신 만져대면 어린 병아리는 살지 못합니다. 좋은 것도 무르익기 전에 자꾸 꺼내 보이고 잘난 체를 하면 김이 빠지듯 모양새가 빠지고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만개하기 전에 꽃을 꺾어버리고 연글기도 전에 열매를 따버리는 꼴입니다. 성급하게 스스로 손을 든다고 챔피언이 되지 않습니다. 차분히 실력을 발휘하고 판정의 시간을 기다리면 옆에서 손을 들어주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때가 드디어 옵니다. 챔피언은 상대를 이기기 전에 먼저 시간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20. 끝까지 듣자.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즉시 반응의 욕구가 올라옵니다. 상대방이 뱉은 특정 단어나 한 문장에 꽂혀 다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어휘나 논리에 대한 대꾸나 반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다 못해 분수처럼 터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참지 못하고 말을 끊게 된다면 대화는 삐딱선을 탈 소지가 많아지고 이후에도 말 자르기가 몇 번 반복된다면 대화 열차는 곧 탈선하게 됩니다. 대화에서 어떤 경우에 특히 언짢은 기분이 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대방이 대화 매너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가 훨씬 더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고 심하면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화의 주제와 내용이 무엇이든 무시당하고 모욕감을 느낀 상대가 그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마무리하고 진심으로 그대에게 협조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말을 자르려는 욕구를 참아내고 경청하려 해도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을 알기에 대화 전에 몇 가지 사전 점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본인이 여유 있을 때 대화를 시도합니다. 여유가 없으면 조급증이 생겨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물론 상대방도 여유가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남의 말을 끊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 명주를 끊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절대 대화 중간에 끼어들지 않도록 또 명심합시다. 셋째, 말하는 사람이 조급증이 생기지 않도록 경청의 시그널을 보내줍시다. 눈을 맞추고 적당한 리액션을 해주면 상대가 호감을 가지는 법입니다. 사람에게 호감이 생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견에도 호감이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들이 모여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투표하였습니다. 말꼬리 잡는 사람, 말 빙빙 돌리는 사람, 말 바꾸는 사람, 말 무시하는 사람 등등.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말 자르는 사람이 뽑혔다고 합니다. 말을 자르면 말이 죽습니다. 상대의 말을 살려줍시다. 마주한 사람의 소유물을 죽여놓고 대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련 없이 속 시원하게 만족감이 들 때까지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필요합니다. 상대가 만족해야 자신이 하는 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진심 어린 경청 한 번이 논리정연한 10번의 연설보다 낫습니다. 21. 좀 천천히 살자. 살다 보면 깜짝 놀라고 충격받을 일이 생깁니다. 고만고만한 충격은 곧 수습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면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삶을 휘청거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벌어진 일에 대해 가능한 한 충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격량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충격받는 면적을 넓히는 것입니다. 유도의 낙법이 그 예입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나누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슬픈 일은 주변 사람이 함께하면 위로가 되고 줄어듭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짧은 순간에 받을 충격을 시간을 늘려 나눠 받자는 것인데 축구 선수가 태클을 당해 뒹구는 모습이 좋은 예입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발맞추려 우리 모두도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간에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쁜 몸과 마음은 충격이 주어졌을 때 역시 빠르게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나누고 위로하고 받아들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쉽게 흥분하고 화를 표출하며 예전 사람들에 비해 나아진 물리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더 불행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충격량의 법칙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좀 덜 바쁘면 성냄도 고통도 줄어듭니다. 거북이는 천천히 움직이기에 어디에 부딪혀도 충격이 경미합니다. 느긋하게 살아가는 거북이는 오래 살기로도 유명합니다. 바삐 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속도 때문에 가만히 서 있는 물체와 부딪혀도 고통스럽고 피가 납니다. 부딪힌 건 본인인데 오히려 성을 내기도 합니다. 삶의 속도를 조금 줄여봅시다. 불행은 감소되고 행복은 증가합니다.